한인에서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오늘도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역사에 놀라셨던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유대인의 파워를 직접 느끼셨던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입니다. 근데 제가 맞게 소개를 했나요? 네. 네네. 미국 유대인의 파워 느끼셨어요? 뭐 특별히 제 상위에 있어야 느끼지.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 그럼 뭘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교육은 대부분 유대인 그 교사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다 장악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어느 지역이나 명문 학군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명문 학군 찾고 어디든지 명문 학군 찾는데 네. 그 명문 학군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아이비리그 많이 보내는 학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미국 유대인 교육의 파워를 느끼셨던. 네네네. 네,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요. 홍익희 교수님이 쓰신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이 5부작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고요. 이 얘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 영원한 금융 황제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되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예, 로스차일드는 원래 유럽 금융이지만 이게 미국 편에 들어간 거는 아마 이런 의도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미국 자본이 형성된 게 사실은 유럽 자본의 힘인데 그 중심에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우리가 현대금융사를 공부하면서 로스차일드를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왜 금융사에서 중요하냐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최초로 글로벌 은행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독일 개토에 살았던 로스차일드가 이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만든 게 된 계기는 이 양반이 원래는 어렸을 때 총명해가지고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셔. 그래서 랍비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친척의 도움으로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 취직해서 나름대로 금융 기법을 익힌 다음에는 고향 개토로 돌아와요. 그 개토로 돌아와서 선친이 하던 그 골동품 상겸 환전상을 인수받아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네. 근데 장사를 하면서 이 양반은 나름 그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빌레름 왕의 그 궁전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당시 빌레름 왕이 그 고대 동전 수집에 아주 그 취미가 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동전을 좋은 것들을 싼 값에 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왕가하고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 통에 궁전 상인으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 궁전 상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나중에는 빌레름 왕이 당시 유럽에서 굉장한 세력가였어요.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즉, 그 양반이 용병 사업을 해요. 다른 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 자국민들, 전사들을 파견해서 그 용역료를 받는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관계 전쟁이 터지면서 이 왕이 일시 다른 나라로 피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왕의 재산을 받아서 잘 간수했다가 그 왕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그 왕의 돈을 추적하면서 이 로스차일드 가게를 급습했을 적에도 자기 돈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바깥에 놔두고 왕의 돈만 숨겼어요. 네. 그래서 자기 돈은 다 빼앗기면서도 왕의 재산은 어떻게든지 잘 간수했다 넘겨준 사람이. 그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왕이 끊어주는 어음을 교환해주는 업무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 이전에 이 왕은 셋째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맨체스터에서 개토에서 팔 그 면직물 의류들을 수입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셋째 이름이
너던 네이선. 네이선. 영어 이름은 네이선 로스차일드인데 네. 맨체스터에서 네이선이 장사를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본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맨체스터에 와서 면직물과 면직 의류들을 수입해서 아버지 가게로 보내주면서 돈을 더 잘 벌겠다고 생지를 사가지고 그걸 염색을 해서 그거를 의류로 만들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독일로 보낸 그 상품이 그냥 면직물과 의류를 사서 보낼 때보다는 확실히 이익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럼에도 자기한테 그 6개월 동안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가가 수익이 자기보다 훨씬 많은 거야. 단지 돈만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들 결국 금융업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업만 해가지고 이게 한계가 있구나. 정말 큰 돈을 벌려면 금융으로 진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체스터 사업을 접고 이 친구가 런던 금융가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 어음 교환 사업에 뛰어들어요. 예. 그때 마침 독일에 있던 아버지가 빌레름 9세의 어음 교환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 아들한테 시켜.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임무를 아주 훌륭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임을 받자 이 빌레름 왕이 큰 돈을 맡겨. 런던에 있는 당신 아들을 통해서 이 돈을 한번 불려봐라. 해서 그 돈을 크게 불린과 동시에 거기서 자기 수익도 크게 챙깁니다. 거의 뭐 요즘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인가요? 그런 거죠. 예. 그냥 그 당시 가장 유럽 대륙에서 돈이 많았다는 빌레름 9세의 자산을 불려주면서부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같이 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한테는 사실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탄생을 했어요. 한 부인한테서. 와우. 네. 유대교다운. 다산왕. 그런데 그 와중에 10명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중에 5명은 여자야. 근데 유대인들은 여자는 가문의 사업에 붙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5명을 가지고 금융업을 시작했는데 셋째 아들은 런던으로 보냈고 큰아들은 독일에 남아서 지키게 합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통일 독일의 첫 재상이 돼요. 재무관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내고 셋째는 이탈리아 나폴레로 보내던가. 하여튼 5나라로 파견을 하는데 넷째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예. 막내는 파리로 보내고 넷째가 이탈리아 나폴리로 보내서 교황청 자금을 흔들링하게 하고 이제 셋째가 런던, 둘째가 오스트리아, 첫째가 이제 독일이죠. 이 5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어음 교환뿐만 아니라 그 금융업을 주도하게 되죠. 이게 최초의 글로벌 은행의 탄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각국의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전쟁 자금을 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전쟁 자금을 댈 적에도 철저한 그 정보 분석에 의거해서 됩니다. 로스차일드가 이렇게 유명해진 그 이면에는 이들이 정보 수집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정보를 빨리 갖다 주는 사람한테는 그들이 특별하게 커미션을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한테 정보를 갖다 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넘겼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로스차일드한테 가는 정보는 밤을 새서 아니면 풍랑이 심하게 불어도 배를 타고 남들보다 하루 일찍 전해주는 게 그 가문 정보 수집원들의 임무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 크게 히트를 치냐면 대륙에서 워털루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국군을 군 큰 한판 승부였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를 런던에 있는 네이선이 하루 일찍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증권시장에 나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채권과 증권을 죄 팔기 시작해요. 그걸 본 다른 투자가들이 저렇게 정보통인 로스차일드가 채권과 증권을 팔 적에는 우리나라가 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 투매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던 게 5원짜리 휴지 조각으로 변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죄 걷어들여요. 그날 하루 영국 국채의 60몇 프로가 로스차일드 손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국 국부의 60%가 로스차일드 개인의 손에 떨어진 거예요. 예.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업에서 정보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설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그 간악함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썰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 금융 산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당시 하여튼 최고 전통의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전쟁이건 큰 투자처건 이렇게 정보 분석을 빠르게 정확하게 함으로써 큰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이후에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적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금이 없이는 군주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힘이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게 돼요. 그 후 전쟁터에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그 금을 그 인도하면서 그 큰 돈을 버는데, 전쟁터에서는 사실은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실물화폐가 아니면 크게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군비를나 보급품을 사는 데는 금하나 은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로스차일드 가문이 목숨을 걸고 잘 전달해 줬어요. 그 후 세계 금시장을 로스차일드 가문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금광산들을 이들이 죄 사들이면서 한마디로 나중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 가격을 정했어요. 그게 사실은 근대 현대 초까지도 계속됐어요. 런던에서 금 가격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했는데, 사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금 가격 결정하는 데서 손을 띈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그만뒀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금 가격이라는 건 사실은 옛날에 돈 가격이야. 금본위제였어요. 그걸 로스차일드 가문이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미국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히틀러가 유럽 대륙을 침공하고 장악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큰 피해를 입어요. 우선 비엔나에 있는 로스차일드 은행이 그쪽에 몰수되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히틀러가 쳐들어온 이후에는 거기 있던 로스차일드 은행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다 무대 뒤, 카튼 뒤로 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이나 어떤 금융의 유통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그 자본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오는 유럽 자본의 많은 부분이 로스차일드계 자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초창기 그 자본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대리인으로 미국에 많이 파견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 금융산업을 일으킨 JP 모건도 사실은 그 자본의 대부분을 로스차일드 자본이 그 뒷돈을 대줬어요. 근데 JP 모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로스차일드가의 후손인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 건국을 도왔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예, 그건 이제 사실은 그 후의 일인데, 이스라엘이 건국될 적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대부분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땅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 자금의 80%를 그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대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80%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 사라죠. 사라를 좀 그 매장하기 위해서 그 400세겔에 은 400세겔에 그걸 막벨라구를 샀던 게 최초로 이스라엘 땅을 산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는 그 땅을 우리가 산 적이 있다, 우리 조상이 샀다, 이미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도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이제
이렇게 연고가 없는 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당시에 시가보다 땅값 있잖아요. 땅값 시가보다 한 10배 이상 주고 샀다고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게 쳐주니까 네. 누구나 그 아랍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특히 이제 뭐 러시아에서 포그름이라고 아주 그 스탈린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엘리야라 그러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스라엘 이동하면 그 엘리야라고 하는데 엘리야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유대인 지금은 정착촌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촌이 만들어지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독립하게 됐는데 그때 독립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에요. 네. 그 바이츠마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먼저 하려면 시오니즘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오니 1897년에 시오니즘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전에 그 기자였던 테오도르 헤르첼이 먼저 주장을 했죠. 우리나라 그 시온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자.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쪽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넓게 말하면 그래서 그 땅을 세우자는 그 운동이 있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별로 그 뭐랄까요 특별히 주목을 못 받다가 한 1902년까지인가요? 그게 한 4, 5차까지 갔다가 흐지부지인데 소수의 몇 명의 유대인들만 이렇게 관심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영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중 플레이를 하죠. 그 아랍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이제 영국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너희들을 위해 세워주겠다.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자금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이제 발보 선언을 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 유대 국가를 세워주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랬는데 난 나중에 이제 영국이 쌩까가가지고.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 해가지고 1948년에 5월 14일 날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그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 선언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어요. 독립전쟁. 아랍 5개국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막 동서남북이래. 제1차 중동전쟁. 지중해는 뭐 없으니까 동서남 아니죠? 남이겠죠. 서쪽은 지중해니까 이렇게 세 쪽에 세 방향에서 막 쳐들어가지고 그걸 다 이겨내요.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그걸 막아내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도움을 줬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산업사의 양대 축을 만든 게 모건과 록펠러라고 쓰셨는데 유대인인가요? 예.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얘기 전에 이스라엘 건국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이 됐는데 그 30년 전에 먼저 세운 게 바로 히브리. 나라 만들기 전에 대학부터. 30년 전에 그것도 3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국이 재건된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교육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에. 네네. 근데 대학을 먼저 세웁니다. 히브리 대학뿐만 아니라 그 공대 아인슈타인이 세운 공대 이름이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세워요. 네.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그 총리였던 벤구리온하고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을 그 돌아다니면서 대학 설립 찬조금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히브리언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는 공대가 있어야 된다. 바이츠만 공대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데인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공대를 세우는데 조금 전에 이스라엘 건국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테크니온 공대인가? 맞아요. 공대의 힘이야. 그게 거의 30년 전에 먼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공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집이건 직장이건 지하에서 그 이전서부터 무기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조국을 재건하면 분명히 전쟁 터질 것을 알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터지자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한 30년 전부터 준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유대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반유대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몰아놓고 학대한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잔인하냐. 가자지구 불쌍하다. 그 사람들 불쌍하고 팔레스타인 불쌍하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물론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엔 참 곤란한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팔레스타인들이 살았어 그 지역에 오래도록.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말하면은 갑자기 지금 대한민국 세워졌는데 고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았다고 땅 내놔라고 한쪽을 차지해갖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좀 다른 예를 들면은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갔는데 주인이 발견했어요. 도둑이 들어온 걸 알고. 그래서 이제 도둑을 몰아내려고 막 방망이 들고 이렇게 설치다가 오히려 도둑이 제압을 하고 주인이 제압 당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 그러니까 그 주인과 도둑이 서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서로 싸웠다. 근데 도둑이 이겨버렸어. 이런 경우는 참 애매해요. 그렇죠. 졌으면 그냥 네. 몰아내가지고 쫓겨갔으면 이게 너무나 편안하게 해결되는데 이게 한번 전쟁이 중동 전쟁 첫 번째 독립 전쟁 이겨놓으니까 이제 유대인도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3차, 4차까지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더 이상 이거 뭐 국제사회도 뭐 저렇게 매번 싸우고 이기면은 몰아내기가 그렇지 않느냐. 예, 세계사를 보면 항상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세워서 지금까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지금 유대인이 너무 많아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모건과 록펠러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의 자본도 지금 거의 유대인이 다 네. 예, 미국의 그 해외 투자 자본은 유대계 자본이 많죠. 그 전에 지금 예. 팔레스타인 분쟁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처음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는 극단적인 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자기들의 수상을 암살합니다. 아하. 그리고 강력한 시오니스트이자 유대교로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특세함으로써 지금까지 그 불행한 그 팔레스타인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모건과 록펠러는 근대 미국 산업사회를 연 주역들입니다. 이 모건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북전쟁을 통해서 군수품 거래로 돈을 벌어요. 그 군수품 거래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었었고, 예를 들어서 북군이 쓰다 폐기한 소총을 싼 값에 구입해서 그거를 수리한 다음에 그 소총을 남북군한테 비싸게 팝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가 런던 시장에 미국 상업은행으로선 처음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국채를 런던 시장에 팔므로써 영국 자본이 미국으로 건너게 하는 그런 상업은행을 개설해서 나름 그게 크게 성공해서 그걸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군수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 상업은행을 물려받고 그 후 다른 금융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제적인 그 은행가로 큽니다. 그리고 은행가로 크면서 이 양반도 유대인답게 정보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요. 그래서 철도 개설했을 때는 철도 산업에 뛰어들고, 철도라는 게 정보를 사실은 가장 빨리 움직이는 당시의 첨단 저거였어요. 그 다음에 철도 산업과 동시에 철로 옆에 전신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신주들은 바로 전보, 전신을 나르는 기능이에요. 이 양반이 여기에 착안해서 또 이 사업들을 인수해요. 즉, 그 목적이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손에 얻겠다라는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금융산업을 크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철도 산업의 주역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JP 모건이 정말 크게 되는 계기는 철도 산업 다음에 미국에서 뜬 산업이 철강 산업이에요. 철강 산업 하면 우리가 카네기 그렇죠. 일을 하는데, 모건이 어느 날 카네기 사무실에 가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큰 금액의 수표를 카네기 앞에 딱 냅니다. 그러니까 담력이 크다고 생각했던 카네기도 그 수표의 숫자가 너무 커서 자기 철강 회사를 모건한테 팔아요.
근데 모고는 어디에 강점이 있냐면 이 양반은 금융인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을 산 카네기 철강을 다시 자기가 갖고 있던 군소 철공회사하고 합치면서 US 스틸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거를 뉴욕에서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자기가 준 그 큰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업과 금융을 매치시켜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철도 산업 다음에는 철강 산업의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을 석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금융 산업의 또 주인공이 돼가지고 미국에 몇 차례 그 경제 공황이 닥치는데 당시에 모건이 현대중앙은행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니까는 신용경색으로 돈이 풀리지 않자 다른 금융인들을 죄소집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 돈을 풀어라 하면서 자기도 큰 돈을 풀어서 그런 어려운 국면을 넘겨요. 그때 미국의 금융인들과 산업인들은 그런 힘든 시기, 즉 경제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탄생한 게 사실은 모건가가 주축이 돼가지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요. 그 중앙은행을 만들 때 그 영국의 영란은행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 바로 모건가가 중심이 돼서 유대 금융인들이 돈을 대가지고 만든 은행이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일반 은행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주주들한테 그 수익을 배분합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번 수익의 6%를 배당을 해요. 그 6%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국채를 마음대로 찍어내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뒷면에는 미국의 연준이 갖고 있는 국채 이자는 사실은 나중에 이자를 받긴 받아요. 근데 그 이자의 90% 이상은 미국 정부한테 다시 돌려줘요. 그럼 미국은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해도 이렇게 큰 이자 부담에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하고 틀린 이유입니다.